네, 발표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 발표 자료를 받아보고서 지수까지 한다고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 고민하시는 거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모쪼록 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마치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당 7분 안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려대학교의 구교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현재 지금 그 온라인상으로 접속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교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라인에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총론적인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강론의 코멘트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총론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한 3가지 꼭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가 개념과 측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복이나 삶의 질이 정책 담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국민 행복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의 일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듯이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2011년, 1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은 관심을 이 분야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 중심 패러다임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첫 번째 발표에서도 언급했던 개념의 혼란 같은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들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 웰빙, 웰페어, 유다이모니아 등등 해서 유사하게 혼용되는 개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의 측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을 삶의 만족도로만 측정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하고 같이 측정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유다이모니아를 함께 포함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들을 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조사에서 행복 문항이 들어가 있지만 또 내용도 조금씩 다 아시다시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연구원 발표 자료에서 20년 이후에 행복 수준이 하락하는 걸로 나오지만 제가 살펴본 다른 자료에서는 반대로 20년 이후에 조금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념의 혼란이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연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은 임상과학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임상과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학이 굉장히 자세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정책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측정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연구가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연구라고 하는 업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개념의 혼란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벌써 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통계청의 지속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미래연구원에서 시작한 삶의 질 데이터 체계적인 수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크게 2가지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청소년이나 청년, 장년, 노인 뭐 이런 식의 그룹이고요. 다른 한쪽은 사회적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 1인 가구, 실업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연구 대상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건 어느 그룹이 특히 행복 수준이 낮은 행복 취약계층인지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 취약계층이 중요한 정책 대상인 것처럼 행복 취약계층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행복 취약계층인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문제이고, 이 앞에 분석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행복 취약계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애 주기, 하고 생애 주기 그룹하고 사회적 그룹이 좀 교차하는 곳에서 좀 상이하게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취업 여부가 행복 취약계층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노년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 여부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 취약계층을 찾아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룹들을 살펴보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상당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질 지수 개발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행복의 정의하고 측정 부분에 비해서 삶의 질의 정의하고 측정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삶의 질의 도메인이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아웃풋뿐만이 아니고 객관적인 인풋에 해당하는 요소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서울 서베이에 구성하고 농어촌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농어촌 삶의 질 지수의 구성 요소를 보면 조금 상이하다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삶의 질을 정의하고 평가할 때 대상에 따라서 그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대상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연구자들이 좀 더 통일성 있는 지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시의 삶의 질이냐, 농촌의 삶의 질이냐, 혹은 청소년의 삶의 질이냐, 노인의 삶의 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상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통 모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따른 특성화된 모듈이 있을 텐데 이걸 둘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상별로 삶의 질 지수를 연구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연구자들을 코디네이트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삶의 질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통계청이 되었건 아니면 행복 데이터를 생산하는 미래연구원이 되었건 삶의 질 학회가 되었건 누군가가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삶의 질을 포함해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회 지표를 개발할 때 탄탄한 이론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론적 기반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발표하실 때 누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막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수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포함이 되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노력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이론 파트를 많이 빠뜨리는 것 같은데 어떤 도메인이 포함될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된 지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 간의 좀 소통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를 구성하는 도메인별 지표 구성에서 저는 투입 지표하고 산출 지표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입이 된다고 해서 꼭 산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전환이라는 요인이 작용해서 투입하고 산출이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 미래연구원하고 몇 년 전에 작업을 했던 대한민국 행복지도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제 첫 번째 과제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표를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버전 업이 돼서 두 번째 작업을 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저희가 작업했던 거하고는 달리 투입 지표하고 산출 지표의 밸런스 구성이 많이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하고 앞에서 작업했던 사람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지수 간의 최소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앞에서 연구했던 그 지수 개발의 노력이 뒤에까지 조금 더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분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네, 구교준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표 지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김성아 부연구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플로어에 같이 앉아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노트 필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의미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신 발표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자료도 미리 주셔서 읽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포럼의 부제가 삶의 질 측정 걸어온 10년과 걸어갈 10년이더라고요. 걸어온 10년에 대해서 혹은 그보다 더 먼 시계를 가지고 심수진 사무관님께서 그동안 행복이나 삶의 질을 주제어로 하는 주요 연구 동향을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그 어마무시한 과업량이 두려워 시도하지 않았던 이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연구 동향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종호 박사님께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측정된 결과들을 최근 시계열을 중심으로 보여주셨고요. 숫자로 보여주셔서 저희를 설득해 주셨고요. 그리고 변미리 박사님께서는 서울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회지표 혹은 서울서베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그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김대한 박사님께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늘 선배님으로 뵙고 있는데요. 김대한 박사님께서는 농어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어떤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삶의 질 지수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수가 활용될 방법을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제가 각각의 코멘트를 하기보단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앞으로 걸어갈 10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고요. 옆 동네인 세종시에서 차 타고 왔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 이제 세종시에 있으면서 물론 다른 분들하고 미래연구원이나 통계개발원과 늘 이 주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금강 건너에 있는 정부 부처에 있는 정책 결정자분들을 뵙고 사회 정책이 이렇게 잘 작동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행복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언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서 구교준 교수님께서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2가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사실 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중첩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회정책에 있어서 앞서 변미리 박사님께서 서울서베이의 궁극적인 이유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개별 정책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을 얼마만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에 대한 행복 영향평가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향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복이라거나 삶의 질이란 뭐 웰빙이나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혼용돼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추적하고 있는 바로는 어떠한 뭐 의도된 개입으로서의 정책 변화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개선된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다라는 일련의 경로를 가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분들이. 저도 거기에 사실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그 개별 정책 프로그램에서부터 삶의 질을 거쳐서 행복에 이르는 경로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앞에 보도블럭이 지금 막 부서졌어요. 막 휘청휘청 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그 보도블럭을 정비하면 저의 삶의 질의 일부는 개선이 되겠지만,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제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 도로 정비가 제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해서 제 행복 점수가 뭐 이를테면 7점에서 8점으로 늘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자분들을 뵈면 행복, 삶의 질, 그래 사회정책에서 고려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죠. 예, 투입 지표 혹은 산출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는, 개별 정책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늘 질문을 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텐데,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리고 30만 원에서 더 증액된 경험이 있습니다. 실증 데이터를 보면 그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행복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예. 그리고 자녀들의 사적 이전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이 좀 감액하는 그런 현상도 동시에 발견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는 결과도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소득이 늘었다 뿐만이 아니라 노인분들의, 어르신분들의 삶이 개선되었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초연금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들이 많은데, 자산조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덜 가진 분에게 더 드려야 되니까 얼만큼 덜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근데 자산조사하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소득을 까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네요. 공개해야 하고 자산도 공개해야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증진된 경우에는 우울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실증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낙인 효과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자산 조사로 잠재적인 수요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산조사가 대면을 통한 자산조사가 필요 없게 개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복 혹은 삶의 질을 정책의 개선에 활용하는 게 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이름을 달아도 괜찮지만 행복 영향 평가라는 이름을 달 수도 있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 교수님께서도 행복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한된 재정과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어디에 더 정책 노력을 투입할 거냐를 결정할 때 7점인 사람들을 8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0점인 사람들을 1점으로 늘리기 위해서 정책 노력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고립, 고독사, 은둔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랑 같이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삶의 만족 문항을 물었는데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점수죠. 보통 0점을 선택하는 응답률은 1%에 미치지 않는데요. 저희 청년들 중에 고립돼 있는 청년, 교류가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없이 고립된 청년은 10.2%가 0점을 선택했고, 방에서도 잘 나가지 않는 은둔 청년은 15.9%가 0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원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석을 잘못했나.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근데 뭐 소위 있는 집 자식들 혹은 일하면서도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적인 지위 혹은 노동 지위로 취약계층을 판별하는 방식을 준용한다면 이들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을 지원하는 건 새로운 사회적 위험 혹은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견하는 노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럼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한 양질의 삶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삶의 질 측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측정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개발원의 최바울 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삶의 질 관련 연구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보통은 이제 그 종속 변수로 뭐 삶의 만족도나 뭐 주관적 웰빙 행복이 있으면 이제 그것들이 왜 높은지 왜 낮은지를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들이 좀 밝혀진 것들이 삶의 질 지표에 좀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좀 그런데 중점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요인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서베이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오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서울시 안에서 좀 불평등 문제들, 특히 이제 강남 쪽과 또 강북 쪽의 어떤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지표에서 좀 나타나서 좀 정책에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서울 안에서도 토박이인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주해 온 사람들 간에도 굉장히 좀 불평등이나 아니면 삶의 질에서 격차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집 문제는 토착에 있는 분들은 집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주해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작은 방에 비싼 이제 임대료나 월세를 내면서 굉장히 낮은 삶의 질을 좀 주거에 있어서 특별히 보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이제 취약계층들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는지 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계되는지 좀 더 고민이 되면 서울 서베이가 더 좀 정책과 밀접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 한국인의 행복조사 이제 관련해서는 아까 뭐 중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평균 점수 뭐 7점이라고 하면 이제 평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제 뭐 8, 9점인 사람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밑에 있는 좀 낮은 점수에 있는 사람들 올리는 방안, 이게 학교 성적에서도 비슷한데요. 네, 반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취약한 분들을 좀 높이고 그러다 보면 분산도 표준 편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불평등도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드러나면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좀 시사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지금 뭐 승인 통계 뭐 관련해서 좀 기존의 어떤 다른 조사들과의 차별성들을 좀 더 부각시키면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승인 통계로 되고 지속 가능하게 통계가 생산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누가 행복한가, 왜냐하면 단일 조사이기 때문에 개인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뭐 주관적 뭐 삶에 대한 만족도 뭐 하나 가지고 우리가 판별하기보다 이제 부탄이나 이런 데서 보면 행복한 사람의 비율을 이제 여러 공식을 써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 중에서 나는 소득은 만족하고 여가는 만족하지만 고용에 불만족이고 뭐 환경에는 불만족이고 주거는 만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행복한 사람의 비율을 좀 구하는 이제 부분들도 이 조사에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농어촌 삶의 질 지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좌담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접근성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매년 1조씩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예산을 이제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이 정말 지역의 어떤 행복,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더 하는 데에 좀 이 지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기대가 있고요. 그 지수를 하실 때에 좀 더 안정성을 좀 고려해서 처음에는 좀 시범적으로 좀 이제 시산한다라는 좀 표현을 하시면 좀 더 안정화시키는 추후에 안정화될 때에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좀 고려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농어촌 지역을 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농업만 하는 이제 시군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서 뭐 다른 산업도 있고요, 네, 제조업도 있고, 그래서 뭐 농업을 조금 하는 지역도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도시적인 성격을 가진 농촌도 있고 완전 농업에 좀 더 포커스된 지역도 있고, 이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좀 그룹을 나누어서 나중에 이제 뭐 지수를 하실 때도 그룹을 좀 이질성을 고려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우리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더불어서 또 특별히 또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수진 사무관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딱히 제가 답변을 꼭 해야 되는 질문이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우선 구교준 교수님께서 의견 주셨던 것 중에 이렇게 취약계층 집단을 도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점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삶의 질 연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저희가 삶의 질 연구를 할 때 생애 연령대별로 잘라 보면 고령자들이 가장 취약 집단인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생애 주기별로 약간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취약 집단,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에서 취약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더 보면은 좀 더 연령대별로 취약 집단 도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연구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주제로만 연결시키지 말고 그 집단에서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는 쪽으로 과제를 진행시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이드라인, 구 교수님께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 웰빙 측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현재는 없는데, 지금 UNEC랑 OECD랑 같이 해서 좀 그쪽 부분의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나오자마자는 바로 맞춰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행복 취약계층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해내고 또 그 사람들의 행복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다 보면은 이제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묻혀서 희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조사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늘 고민인데요. 그런 데이터를 일단 생산을 하는 것이 저는 일단 시작이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 연구들을 조금 하면 좋겠다는 늘 생각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쉽진 않고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그러한 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좋아지는 상황들이 되면 연구원들이 좀 모여서 이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식정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펀딩을 모으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잠깐 이제 자리하셨었던 그 이제 하와이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은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패널을 굉장히 오래 구축하는 것들을 이제 저도 들었는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사실 중요하고 만약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문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까지 다 추적을 해서 가서 연구하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이 정말 이 현실에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울 서베이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그 유튜브로 질문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 서베이의 표본 가구가 2만 가구의 15세 이상 전수 조사를 해서 매년 조사되는 숫자가 한 4만 5천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와 그다음에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 조사를 하는 그 질문지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가구주 속성은 가구주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개인 속성은 가구원 전체에 물어보니까 커버하지 못하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표본 대상을 가지고서 저희가 의도한 질문을 조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그 최 실장님이나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서울 서베이는 지금 말씀하신 뭐 불평등 그것이 이제 이주자이냐 혹은 뭐 본래 원주민이냐의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강남북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서베이 분석의 가장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사실은 강남북 불균형 혹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만날 기회가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자기의 일상 생활권 단위의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도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생활권 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일상의 삶의 질의 현황들을 보여주고 그 생활권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하는 형태로서의 분석과 그 분석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여기 온 거를 되게 잘했다 이게 느끼는 게 지금 정부 부처랑 같이 취약계층 생활 실태 조사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새로운 취약계층이라서 뭐 경계성 장애인 혹은 아까 김성하 박사님 말씀하신 고리운동 이렇게 저희 느끼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분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의 어떤 정책을 연결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 그때 그 집 조사표 검증 과정에서 이제 행복 지수를 제가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행복 그 11개 척도를 넣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필히 넣어서 이거를 행복한과 그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인과 연결시키거나 혹은 1인 가구와 연결시키거나 해서 지금 원래 저희들이 목표로 한 거는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한 축은 생애 주기나 특성을 넣고 한 축은 소득과 자산을 넣어서 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빈곤이나 분배라면
한 축은 또 욕구라는 걸 넣었을 때 주거가 있을 수 있고 고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매칭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행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필히 할 수 있도록 부처께도 부탁드리고 할 건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변미리 박사님 보니까 거긴 20억짜리라서 부처와 좀 협업을 해서 특히 이게 제가 아마 알기는 부처가 시작을 하시면 통계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 승인 받으실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행복과 연계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지수 관련해서는 최범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농업인은 이제 시산 형태로 가면서 군과 동농 복합시로 이제 구분을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을 좀 그룹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도 같이 제안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아직 그 제안을 드리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박사님 실장님 말씀하신 이제 소득이 필요하면서 거기 만족하지만 노동이 어떻게 되거나 주거 소득은 좋지만 여가가 불만 이것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3차원 지표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해볼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변미리 박사님이랑 생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작년에 저희가 경제형 인문사 연구에 한 6개 기관이 모여서 격차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시사점은 같은 지역에 살던 그 전에 저희들은 분배라든지 격차라는 건 전국 단위 17개 시도만 봤다 그러면 이제는 같은 그 지역 내에서도 어디 사느냐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학교를 보내느냐 우리 아파트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이 격차가 심해지고 이 격차가 심했을 때는 행복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나의 주변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분배 연구들이 같은 지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뎁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 볼 때는 그 권역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생활 권역별로 격차 발생한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중간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진이 제안한 지표와 나중에 농업이와 연구자들이 했던 또 지표들을 바뀌는 이유를 보면 상황들을 보면서 저 역시 주구장창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협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동일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나 빼먹고. 예, 하나 더.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빈집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제 빈집도 농촌에 되게 중요한 지표로 넣었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차이가 국토부가 정의하는 빈집 개념과 또 농식품부가 정의하는 기준이 틀리고 또 이제 통계청이 이제 집계하시는 빈집 개념이 틀려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이제 부처 간의 협업에서 하나의 지수화시키면 빈집 통계도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이 농어촌 삶의 질 지표에도 아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이 지났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지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으십니다. 네. 더 있으시기 손드시기 전에 빨리 마시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연구 현황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삶의 질 측정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활용에 있지 않을까,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반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노력은 그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네 분의 박사님들 그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 마지막까지 원래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기 힘듭니다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도 한 100여 분 이상 끝까지 남아 주셨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통계청에서 있고요. 이걸 정책에 어떻게 잘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 또 정부 부처의 고민들이 잘 연결되면 향후 10년 이제 나아갈 10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또 질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